네,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리 의혹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이 이제는 선거 개입 의혹 수사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은 송병기 울산경제부시장의 업무 수첩 내용을 들여다보면서 정권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도화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이 세 번째 검찰 출석을 했습니다. 검찰이 지금 송 부시장의 수첩에 담긴 의혹들을 짚어보고 있는데 의혹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경선 대책이 언급이 됐어요. 이 때문에 지금 선거 개입을 했다 이런 의혹이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경우에는 당 활동을 굉장히 오래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울산시장보다 훨씬 더 당내 경선이나 이런 것들이 좀 유리한 것 아니냐. 네. 그래서 경선에 좀 불리하기 때문에 경선 과정에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경선을 좀 포기하는 것을 좀 전략적으로 고민해봐야 된다라는 것을 선거운동본부 차원에서 논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어떤 내용이 송병기 이 울산 부시장의 수첩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가 되어 있었다라고 지금 있는 것이고요. 네. 지금 검찰에서는 실제로 구체적인 어떤 자리를 주고 후보자가 되는 것을 좀 사퇴하는 것을 유도했는지 이러한 것들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여러 가지 이제 오고 가는 선거가 끝난 이후에 오고 가는 과정에서 격려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오고 갔을 뿐이고 후보자의 어떤 사퇴를 조건으로 해서 하지는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구체적인 어떤 조건으로 제안이 들어갔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좀 수사를 통해서 좀 밝혀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울산시장 경선 포기를 조건으로 일정 자리를 제안받았다 이런 의혹에 대해서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업무 수첩에 대한 입장도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한명수 수석이나 또 임종석 비서실장이 출마하지 않는 조건으로 어떤 뭐 자리 제안을 했다. 그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얘기고 오늘 제가 처음으로 송병기 부시장이 한 업무일지를 봤는데 문재인 대통령과의 저와의 관계를 많이 기록해놨던 데 있습니다. 그 관계라는 것은 어떤 내용이 좀 있던가요? 그러니까 임덕과 좀 밉다 이런 거죠. 뭐. 제가 무슨 미운 짓을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네, 임동호가 좀 밉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근데 본인이 아마 그렇게 받아들인 거지 그런 표현이 뭐 정확하게 적시돼 있을 가능성은 그렇게 낮을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지금 그 밉다 이런 표현이 본인이 받아들이기에 그런 거고 이제 후보자 경선 후보에서 배제한다 이런 취지가 아닐까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 사건은 뭐 이제 그 전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측근들에 대한 뭐 하명 수사 논란이 있었는데 이제 이게 점입 과경으로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경선 과정에서 후보자 매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후보자 매수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세 번째로는 선거 공약과 관련해서도 공무원의 선거 개입이 있었는지 이제 이 세 가지가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 확인을 할 수밖에 없을 텐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과 관련해서는 이제 후보자 매수, 경선 배제라는 게 후보자 매수가 또 있었는지를 확인을 하는데요. 이제 후보자 매수는 우리가 공직선거법에서 가장 엄하게 처벌되고 있는 죄 중에 하나예요. 네. 이건 절대 당내 경선이든 아니면 본선이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에도 보면 교육감 선거 같은 때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네. 처벌받는 예가 있는데 이게 7년 이하의 징역이고 또 100만 원 이상 그리고 500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기 때문에 벌금형도 뭐 100만 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거의 당선 무효형이 확실해지는 그런 건데요. 그러니까 후보자 매수가 이제 있었는지를 한번 확인해 봐야 될 텐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에서도 그 진박 공천 논란 때도 여론조사를 하면서 공천 당내 경선 과정에 있어서 영향력을 미쳤다고 해서 2년 그 실형을 확정받은 바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선례가 최근에 과거엔 없었어요. 아주 최근에 이런 판례가 확립되고 있고 공직선거법에 있어서도 공직자들이 개입하는 경우 또 후보자 매수와 관련되는 경우 아주 엄하게 처벌되는 그 양형도 선고형도 높아지고 그리고 과거의 판례가 확립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사건이 얼마나 이제 후폭풍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아까 보신 화면의 그 자리에서 임 전 최고위원은 불출마나 경선의 포기 조건은 없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 부분도 들어보겠습니다.
불출마를 얘기로 그런 조건으로 무슨 이 자리 갔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임종석 실장도 있었고 또 우리 김경수 지사도 있었고 그 한병도 수석도 있었고 뭐 국회의원들도 있었고 뭐 친구들이 많잖아요. 제 일은 제가 한 거고요. 만약에 가게 되면 오사카에 제가 학교에도 있었고 또 그리고 교민들의 삶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꼭 오사카를 가야 되겠느냐 우리 한병도 수석이 얘기했죠. 네, 보니까 뭐 자리 얘기가 나오긴 나왔어요. 그런데 본인이 먼저 제안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네, 이게 시점이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 선거에 임박해서 아니면 선거에 후보자에 입후보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 자리를 조건으로 해가지고 후보자를 사퇴해라라고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아마 이거는 공직선거법 232조에 이 후보자 매수죄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네. 그러나 지금 이제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이야기를 하듯이 그 시점이 술자리에서 장난처럼 가볍게 이야기한 이야기였다라고 합니다. 그 시점 자체도 2017년 7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있었던 시점이 아니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선거와 관련된 서로 간의 이제 고생 노고를 푸는 그런 어떤 가벼운 술자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술자리에는 뭐 임종석 전 비서실장, 김경수 지사, 한병도 정무수석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네. 또 그 자리에 있었던 사진을 또 SNS에 또 공개까지 이미 2017년도에 했던 것을 보면 그 자리에서 후보자 사퇴를 전제로 해서 무엇인가 이야기가 오고 갔던 것은 아니라고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물론 이제 지금 임동호 전 최고위원만의 어떤 진술만을 듣고 판단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어떤 술자리에서 본인이 그냥 먼저 가볍게 이야기를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숨김없이 솔직하게 신빙성 있게 좀 진술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네. 결국 동석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나 이러한 것들 참고인 진술을 받아보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실제로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해당 부분에 대한 진실은 금방 좀 규명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근데 오사카 총영사라는 단어가 좀 네. 익숙합니다. 네. 이게 자리가 어떤 자리길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걸까요? 근데 이제 술자리에서 오고 가기에 너무 중요한 자리인데요. 네. 이제 그 총영사라고 하는 자리 중에서 이제 우리가 세 번째 탑3 안에 들 수 있는 거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네. LA 총영사, 그리고 오사카 총영사, 상하이 총영사가 제일 뭐 속된 표현으로 알짜배기 자리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이제 총영사라고 하는 경우에 뭐 특히 상하이 총영사는 대사급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제 대사라고 저희가 사석에서 만나면 뭐 상하이 총영사나 LA 총영사, 오사카 총영사는 저희가 그냥 그 아주 친밀한 표현으로는 그냥 대사님이라고 불러요. 영사님, 총영사님 이렇게 부르지 않을 만큼 급이 높고요. 그리고 LA 그 오사카 총영사 같은 경우에는 그 일본의 재외교포들이 한 뭐 44만 명 있는데 그 중에 한 13만 명 정도가 이제 관할이 있어요. 그리고 공공 외교를 주로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지방자치단체랑 민원 해결해주고 우리 그 동포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해주고 이런 업무가 많기 때문에 꼭 전문적인 외교관이 갈 필요는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일본어를 전혀 못한다든가 그 지방과의 민원을 해결 못하는 사람이 가서는 안 되니까 네. 전문성은 필요한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전문성이 일본하고 어떤 그 친밀한 관계에 있는 그런 이제 농공 행상 자리에 활용되긴 했었어요. 과거에도. 네. 그렇긴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함부로 오르내릴 얘기는 아니고요. 이제 그리고 또 야그레망이 필요 없는 자리이기도 하고 또 직업 외교관들은 보통 시험을 쳐야 되는데 네. 그 시험도 면제되는 자리니까 직업 외교관이 아닌 사람들이 농공 행상으로 이 자리에 가는 경우는 많았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은 있어야 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술자리에서 오고 가면 이 13만 명의 그 재외동포는 어쩌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에는 그 재외동포 여기에다가 총영사에게 여러 가지 이제 관할에 있는 그런 재외동포들 입장에서는 이 자리가 뭐 술자리에서 가볍게 오고 갔다 이런 표현을 들으면 좀 참담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공직선거법 86조에는 공무원 등이 이제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거나 그 기획의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도 문제가 되니까요. 네. 후보자 매수
매수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 86조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고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경우. 네. 그리고 또 이런 경우에 또 사실은 실제로 이 사람이 오사카든 고베든 총영사가 되진 않았잖아요. 그죠? 이분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 그렇다 하더라도 제공의 이 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만 해도 처벌이 돼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진술이 한겨레 단독에 의하면 뭐 아주 구체적이에요. 뭐 정무수석이 전화했다가 실장님이 뭐 임종석 실장이 전화했고 아주 구체적인데 그러니까 그 말을 다 뒤집을 수는 없으니까 네. 조건이 아니었다. 네. 그죠? 그러니까 경선을 포기하는 조건이 아니었다는 얘기를 하는데 선거법 관련해서는 당사자들이 조건이었다고 주장하든 조건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든 객관적인 사실과 진술을 통해서 확인하지 네. 고의나 당사자들의 의사 이 부분의 주장에 이 주관적인 부분은 묶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술자리에서 가볍게 나온 이야기여도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말씀이신가요? 술자리에서 가볍게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아니고 일단 그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본인은 처벌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임동호 네. 전 최고위원은 시효가 지났어요. 네. 6개월의 시효가 지났죠. 그렇지만 다른 공무원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나 아니면 정무수석이나 다른 사람들 여기에 관여한 공무원들이 실제로 있다면 그분들은 공소시효가 10년이에요. 네. 그래서 아직도 처벌이 가능하니까 네. 본인이 요구했다.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것과 약간 얘기가 결이 달라지면서 본인이 요구했다. 그리고 술자리에서 가볍게 오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 뒤에도 정무수석 뭐 대통령 실장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공의 의사 표시가 있어서 후보자 매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 술자리에서 가볍게 오고 갔다 그런 판단은 네. 당사자의 판단은 중요하지 않아요. 객관적인 사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있을 뿐이지 당사자들의 주관적인 의사와 판단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저는 네. 좀 이두화 의원님과 좀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는데요. 당사자의 어떤 의사표시나 목적, 고의 이런 것들이 오히려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이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 매수죄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의사표시를 하거나 승낙한 자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의사표시, 직을 이제 후보자를 사퇴하거나 아니면 후보자가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얼마나 좀 구체적으로 설득을 했느냐라는 부분이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시점, 이 말을 오고 간 장소라든가 어느 시점에 이 이야기를 했는가도 함께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사와 관련되어서는 사실 그 당시 대통령도 본인도 본인 비서관이나 아니면은 수석이나 이러한 사람들을 마음대로 임명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고려한 그런 상황이었고 네. 오사카 총영사만 하더라도 오사카에 있는 일본에 있는 대사라든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의원들이나 이런 것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결정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해당 문제를 누군가가 툭 던져가지고 무조건 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아니라는 걸 좀 고려하면 해당 내용이 2017년 7월경에 구체적으로 후보자를 사퇴하라라고 하면서 이 조건으로 반대급부 형식으로 이 직을 제한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좀 어렵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또 저희가 또 주목해야 될 거는 임동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는 2017년 7월경에 울산시장을 출마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본인 스스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었다라는 그런 취지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후보자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사람한테 후보자 되지 말라라고 하면서 직을 제한하는 게 맞지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 이야기가 오고 갔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후보자가 되려고 주변 사람에게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출마하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출마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구체적으로 직을 제한하는 그런 정도의 의사표시가 돼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저희가 또 살펴볼 것은 그런 어떤 구체적인 어떤 제안이 과연 정말 후보직 사퇴를 매수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 이 사람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뭐 20년, 30년 된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진로와 관련되어서 이러한 진로나 이런 진로를 놓고 고민해 보라는 어떤 조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뭐 누군가가 이야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 이야기의 목적이라든가 아니면 고의라든가 어떤 의도로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좀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네. 중요한 거는 당사자들은 다 처벌이 가능해요. 이제 한 명은 시효가 이제 6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울 수 있지만 공무원들은 10년의 시효가 있고 또 시효 중에는 이 임동호 전 최고위원도 처벌이 가능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거법은 또 엄하게 처벌
처벌되고 또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선거에 나오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경우에 공직선거법이 문제가 되면 그걸 목적을 인정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백하는 사람이 나 정말 그런 의도로 후보자 매수 의도로 얘기를 했다. 그리고 후보자 매수 의도로 그렇게 받아들였다. 이렇게 얘기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지금도 이 민주당에서 징계 절차 이제 대상자잖아요. 그리고 내년 총선도 나갈 의사가 있다는 사람인데 뭐하러 민주당에 그리고 지금 쟁쟁한 공무원들한테 현 정권이 임기 반환점 겨우 돌았는데 근데 불리한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그 말씀드린 한겨레 그거 진보 매체잖아요. 단독 보도를 보면 그 뒤에 뭐 처음에는 어떻게 얘기가 나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뒤에도 정무수석이 전화를 하고 민정수석실에서 원래 정무수석실에서 전화해야 되는데 민정수석실에서 행정관급 이상의 고위 공직자가 또 전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임종석 비서실장이 전화해서 뭐 미안하다 그랬다든가 뭐 이런 표현까지 해요. 그런 말을 어떻게 거짓말을 그렇게 막 높은 사람들하고 관련돼 있는데 막 민주당 여당 소속 인사가 총선까지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이 줄줄줄 지어내겠어요. 그럴 가능성은 없으니까 객관적인 사실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목적이나 고의는 객관적 사실과 그다음 향후 그 뒤에 이 당사자 사이에 있었던 일 이후에 나타나는 또 객관적인 사정에 따라서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수사기관이나 사법기관이 판단할 문제지 당사자들의 주장은 뭐 당사자들이 처벌받을 게 당연하고 선거권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니까 이게 쉽사리 인정할 수 있는 주장은 아니죠. 네, 여기서 이 사안에서 제가 짧게 부연 설명을 하면요. 이 사안에서 객관적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당사자의 진술밖에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송병기 울산시장의 수첩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메모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이걸로써 후보자 매수죄로 구속여건으로 구성해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결국에 당사자의 진술이 중요한데 임동호 전 최고위원은 그런 후보직 제안을 받은 바 없다라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재판에서는 중요한 증거가 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자, 선거 개입을 했는지 여부가 또 쟁점이고요. 또 한 가지 송병기 수첩의 또 다른 큰 축,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기도 했고요. 또 실제로 추진을 하던 산재병원이 건립이 되다가 좌초된 그런 의혹입니다. 실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을 했는데 그게 시점이 좀 묘하죠. 예, 예비 타당성에서 이제 탈락한 게 이제 선거 본격적으로 그 선거일 한 보름 전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그러니까 선거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데 등록하고 네. 후보자 등록을 목요일 금요일 하고 났는데 월요일 날 예비 타당성 그 탈락했다고 발표를 하니까 이제 본격적인 선거 운동하면서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큰 정책 중에 하나, 공약 중에 하나가 없어진 거죠. 김기현 네. 전 시장 입장에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그 공직선거법과 관련해서 그 86조의 선거운동의 기획에 공무원이 참여했거나 그 실시에 관여하는 행위가 아닌지를 살펴봐야 되는데요. 예비 타당성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KDI랑 기획재정부 타당성 심사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네. 합니다. 근데 예비 타당성은 저희도 조금 알지만 저희도 국회의원 할 때 조금 공부를 해서 기본적으로 어떠냐면요. 그 산재 모병원하고 공공병원이 대립됐을 때는요. 산재 모병원이 예비 타당성은 더 좋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공공병원은 전국 모든 데서 다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죠? 공공병원이 시민들이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산재 모병원은 이제 산재 병원 중에 모병원이 되겠다는 건데 울산에 산업단지가 많으니까 산재 모병원이 있어야 된다. 이런 타당성이 좀 더 인정될 뿐만 아니라요. 공공병원보다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걸 인정해 줬다고 해서 모든 지역에서 우리도 산재병원 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네. 공공병원은 하나 허가를 해주면 또 딴 데서도 다 허가를 해달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타당성 점수가 높을 수가 이 타당성이 좋게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산재 모병원에 대한 예비 타당성을 탈락을 했는데 이제 그 뒤에 그 공공병원 산재 공공병원이죠. 처음엔 공공병원이라고 처음엔 공약을 내세우셨는데 실제는 산재 공공병원이 이제 이루어졌어요. 근데 네. 산재 공공병원에 대해서 예비 타당성이 이제 면제까지 됐다. 이런 거는 뭔가 이렇게 불합리해 보이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을 타당성을 아시는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서 압수수색했으니까 결과가 나올 거고요. 다른 예비 타당성 심사한 거랑 비교를 하면 명확해질 텐데 근데 누군가가 여기에
왜냐하면 보통의 절차에 따라서 기준에 따라서 하지 않고 좀 특별하게 했다면 왜 이렇게 됐는지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관여한 건지를 또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이 수첩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산재 모병원 좌초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의 수첩이죠. 그 송 부시장의 개인의 수첩이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이제 그 후보자 매수와 관련해서도 개인의 수첩이겠죠. 그렇지만 그 수첩에 다른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만나겠다고 했는데 실제 만나고 뭘 하겠다고 했는데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 업무 일지같이 이제 그냥 자신의 생각을 적은 게 아니라 업무 일지 같은 그런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종범 수첩처럼 전문 증거가 아니고 자신이 겪은 일, 또 자신이 기획하는 일을 적은 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증거로서 인정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요. 네. 그 부분은 이제 되게 복잡한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임동호 전 최고위원의 진술만 있는 게 아니고요. 이 수첩에 그 기재된 부분도 있고 또 객관적인 상황도 있고 다른 사람들의 진술도 있겠죠. 임동호 전 최고위원이나 송병호 부시장 외에 공무원들의 진술이 나올 테니까요. 쭉 다 뭐 수사를 하면 저는 밝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검찰 수사의 핵심 축이 그 송병기 수첩이거든요. 이것의 증거 능력이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제 앞서 이제 이두화 의원님께서 이 산재 모병원 좌초라고 했다는데 정확한 표현은 좌초 되면 좋겠다라는 표현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생각을 기재를 한 것이고 네.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그 공약 상대 후보자의 공약과 거기에 대해서 경쟁하는 김기현 뭐 전 시장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해서 부당함이라든가 아니면 경쟁력이 없다라는 걸 지적하고 싶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저는 않을 거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여기에 메모가 있었다라고 하더라도 메모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단어라든가 또 어떤 메모를 굉장히 짧게 축약적으로 적어놓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실제 적은 송병기 울산 부시장이 어떤 의도로 어떤 목적으로 적어놓는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를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곡해하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앞서 이제 이두화 의원님께서 이게 산재모병원이 왜 그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그렇게 탈락했느냐, 오히려 그 산재 모병원이 훨씬 더 예비 타당성 조사가 높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를 놓고 좀 저는 봐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경제성 같은 경우에는 0.8에서 1 사이가 나오게 되면 경제성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일반적으로. 그 다음에 종합평가에서는 1 이상이 나왔을 때 경제성이 높다라고 하면서 수익성이 있는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산재 모병원 같은 경우에는 경제성은 0.73. 그리고 종합평가에서는 0.304점이 나와가지고 훨씬 그것에 못 미치는 점수가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또 이게 그냥 갑자기 문재인 정부에서 제안된 사업이 아니라 2013년 11월경에 박근혜 정부에서 이미 4년 전에 지원을 했었는데 그때 예비 타당성 조사에 상정이 되었는데 무려 4년 동안 4차례나 사업이 바뀌면서 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경제성이 원래 없어가지고 계속해서 바꿨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뭔가 계획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나쁘게 해가지고 개입해가지고 탈락시켰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왜 이게 선거 전에 2주 전에 그렇게 나왔느냐 이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 정말 이 울산시 이 산재 모병원만 딱 콕 집어가지고 했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당시에 23개 중에 7개를 또 이렇게 탈락시키면서 함께 이제 통보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것을 뭐 기재부가 마음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통보를 하는 게 아니라 KDI에서 연구 결과가 넘어온 것을 그대로 해당 부처에 통보를 해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정부에서 4년간 했던 그런 어떤 사업이 4번이나 바뀌면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되었던 사업인 걸 생각하면 거기에 어떤 좀 개입이 있었다라고 뭔가 의심을 하기엔 좀 어려울 거라 보이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혹이 있다라면 철저히 수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압수수색한 여러 가지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었는지 다시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네. 산재 모병원이 예비 타당성을 탈락한 것도 살펴봐야 되겠지만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산재 모병원이 그 공공병원보단 예비 타당성에서 점수가 더 잘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특수성 때문에 타당성 심사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산재 모병원은
성병원은 예비타당성을 탈락해놓고 그 산재 아니요, 그렇지 공공병원은 않습니다. 아니요, 그건 아니, 그렇지 아니에요. 않은 게 예. 제가 그 좀 찾아봤는데요. 네. 일반적으로 울산에서 산업 그런 것들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산재 모병원이 훨씬 더 수익성 높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고요. 일반적인 이거는 공공병원이 수익성 문제가 수익성이 아니고요. 훨씬 높기 어떤 때문에 문제가 그런 전제 아니에요, 자체가 또 아니에요. 성립되지가 그렇게 않습니다. 아니에요. 그건 잘못 아니 알고 계신데. 의원님께서 그거를 아니에요. 결과를 예비 타당성 아니에요. 조사 제가 말할 결과를 기회를 주세요. 이제 그건 왜냐하면 산재 공공병원은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 줬잖아요. 그러니까 면제를 아예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타당성이라는 거는 이제 수익성도 있지만 또 어떤 게 있냐면 전국에서 공공병원은 다 해달라 그러죠. 한 군데를 해주면. 근데 산재병원은 함부로 해달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산재병원이 타당성에 있어서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공공병원보다. 근데 산재모병원은 아예 탈락시키고 그다음에 산재공공병원은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 줬죠. 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비교하지 그런 않았어요. 지적은 일반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요, 의원님. 그러니까요. 울산 그래서 산재 모병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적으로 그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잘못된 그러면 전제를 하는 산재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공공병원을 왜 예비 타당성을 면제해 줬냐? 그러니까 그거는 같은 사안이 아니잖아요. 아니죠. 만약 두 개가 같은데 다르게 평가를 했다라고 하면 문제인데 다른 사안을 다른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산재 모병원보다 산재 그러니까 그 전제 공공병원이 자체 의원님 아니 그게 틀렸다니까요. 이거는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그러니까 건데요. 네. 공공병원이 이 산재병원 이런 것보다는 훨씬 전국에서 해달라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대해서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이제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니까 이제 저희는 여기서 논쟁을 할 필요는 없고요. 네. 그다음에 좌초되면 좋겠다라고 써놨다고 하지만 좌초되면 좋겠다고 해서 실제 좌초가 됐죠. 좌초가 됐으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관여하거나 그 계획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좌초되면 좋겠다 하고 계획을 세웠을 가능성이 있죠. 그럼 그 계획에 공무원이 관여하거나 실시에 관여했으면 또 그 공무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되고요. 시효 10년 남아서 아직도 처벌 가능하니까요. KDI랑 그다음에 기재부 압수수색했으니까 여기서 밝혀지는 거 있으면 그 공무원들 다 처벌되겠죠. 잘못한 네. 게 있으면. 네. 자, 검찰의 수사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뭐 준비한 내용은 많습니다만 두 분이 열띤 토론을 해주셔서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하 변호사, 김남국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